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이 시청하고 계신 지역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후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수원시청에서 막 돌아와 넥타이를 풀던 참이었는데 문을 열자 5년 전에 사라졌던 소정이 서 있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소정. 내 전처가 정말로 우리 집 앞에 와 있었거든요. 손에는 포장된 선물 봉지를 들고 있었고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어요. 머리도 웨이브 파마를 했고 화장도 진했죠. 5년 전 떠날 때의 낡은 운동복 차림과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안녕, 성호야. 오랜만이네. 소정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목소리는 예전과 같았지만 어투가 어색했습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누구든 그럴 겁니다. 애들 있어? 민재랑 수진이. 소정이 집안을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지금은 없는데 왜? 내가 대답하자 소정은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애들이랑 오랜만에 밥이나 먹고 싶어서. 5년 동안 소식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와서 밥을 먹자니 뭔가 이상했어요. 일단 들어와. 복도에서 이야기할 수는 없었거든요. 소정이 들어오자 집안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이 집은 소정이 떠난 후 내가 아이들과 꾸려온 공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소정은 거실을 둘러보며 많이 바뀌었네라고 말했어요. 당연했죠. 5년이 흘렀으니까요. 소정이 선물 봉지를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민재한테는 게임기, 수진이한테는 인형이랑 옷 몇 벌 샀어. 하지만 민재는 이미 게임기가 있었고 수진이는 인형보다 책을 더 좋아했어요. 소정이 아이들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확실했습니다. 갑자기 왜 왔어? 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소정은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사실은 급한 일이 있어서 전세 만기가 다 되는데 돈이 좀 부족해서. 역시나 돈 이야기였어요. 불쑥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유가 있고 대개 그 이유는 돈이죠.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정도. 보증금 올려달라고 해서. 3천만 원이라니요. 수원시청 주무관인 내 월급으로는 쉽게 마련할 수 있는 액수가 아니었어요. 그 돈을 내가 줘야 할 이유가 있어? 소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애들 엄마잖아, 나도. 나중에 꼭 갚을게.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되면 금방 갚을 수 있어. 지금 어디서 살고 있는데? 강남 쪽에. 친구 언니랑 같이 살고 있어. 강남에서 산다는 사람이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니 이상했어요. 소정은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요즘 투자 쪽 일을 하거든. 수익률이 꽤 좋아서 조금만 기다리면 목돈을 만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어요. 그냥 좋은 기회, 수익률이 높다 같은 애매한 표현만 반복했죠. 시청에서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는데 되게 위험한 일에 손을 대고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소정의 반응을 보니 내 의심이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민재는 어색해했고 수진이는 처음엔 소정을 알아보지도 못했어요. 당연했죠. 수진이가 7살 때 엄마가 떠났으니까요. 소정은 아이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몰라 계속 선물 이야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어색한 분위기가 계속되자 소정은 오늘은 이만 가야겠다며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소정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성호야, 내가 말한 거 생각해봐. 정말 급해서 그래. 일주일만 시간 줄 수 있을까? 벌써 최후 통첩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힌 후 나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불쑥 돌아온 사람은 이유가 있다. 대개 돈이다. 내 직감이 맞았습니다. 소정이 다녀간 후 며칠 동안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강남에 살면서 전세 보증금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상했고 친구 언니와 함께 산다는 말도 그랬어요. 목요일 저녁 평소처럼 동네 헬스장에 운동하러 갔습니다. 5년 전 소정이 떠난 후부터 다니기 시작한 곳이에요. 개인 트레이닝을 받는 김현우라는 트레이너와는 꽤 친한 사이였죠. 평소처럼 웨이트 트레이닝을 마치고 마무리 스트레칭을 하는데
현우가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어요. 형, 혹시 어제 롯데호텔 쪽에 가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왜? 어제 저희 헬스장 회원 중에 박소정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어떤 남자분이랑 롯데호텔 라운지로 들어가는 걸 봤어요. 성이 같아서 혹시 친척분인가 싶어서요. 박소정이라니요. 뭔가 직감이 왔어요. 그 사람 어떻게 생겼어? 40대 중반 정도? 파마 머리에 화장 진하게 하신 분이요. 옷은 되게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고 딱 내가 본 소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언제 봤다고 했지? 어제 저녁 7시쯤이었어요. 롯데호텔 라운지 입구에서요. 어제 저녁 7시면 소정이 우리 집에 오기 바로 전날이었어요. 소정은 분명 어제 누구를 만났냐는 내 질문에 여자들이랑 만났다고 대답했거든요. 명백한 거짓말이었죠. 그 남자는 어떻게 생겼어? 키 크고 180 정도? 정장 입고 있었고 차는 검은색 제네시스를 타더라고요. 현우의 설명을 들으면서 여러 추측이 떠올랐습니다. 소정이 누군가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그 사람이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 강남에 산다는 것도 그 남자 집일 거고요. 헬스장에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소정의 거짓말을 확실하게 잡아냈지만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요? 더 확실한 증거를 잡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점심시간에 롯데호텔로 가봤어요. 현우가 말한 라운지 위치를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호텔 로비에는 CCTV가 여러 대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보안팀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제 저녁에 여기 온 사람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서 쉽지 않았지만 다행히 보안팀장이 친절했어요. 현우가 말한 시간과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니까 맞습니다. 어제 오후 7시 10분경에 그런 커플이 라운지에 들어갔네요. 확인해줬습니다. 커플이라고 했어요. 명백히 남녀가 함께 온 거였죠. 주차장 CCTV 화면도 보여줬는데 검은색 제네시스의 번호판이 선명하게 보였어요. 얼른 그 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차량 번호를 알았으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청 교통과에 있는 후배 이혜진에게 연락했습니다. 혜진아, 차량 번호로 소유자 확인할 수 있어? 무슨 일이에요? 개인적인 일인가요? 대략적인 상황을 설명했더니 공식적으로는 안 되지만 월요일에 한번 봐드릴게요 고 말해줬습니다. 그 주말 내내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소정의 거짓말은 확실했지만 그 남자가 누구인지 어떤 관계인지 궁금했거든요. 월요일 점심에 혜진이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오빠, 차량 소유주 확인했어요. 하도경이라는 사람이에요. 48세, 서울 강남구 거주. 직업은 금융 컨설턴트네요. 하도경.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지만 강남구 거주라는 건 소정 말과 일치했어요. 금융 컨설턴트라는 직업도 소정이 말한 투자 일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았고요. 하도경. 이제 그 남자 이름을 알았습니다. 소정이 함께 살고 있다는 친구 언니는 실제로는 하도경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소정은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정말 단순한 동거인일까? 아니면 더 깊은 관계일까요? 하도경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후 며칠 동안 조사해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P2P 투자 컨설팅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회사 홈페이지를 보니 월 수익률 2% 보장, 안전한 부동산 담보 투자 같은 문구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회사 주소는 강남의 작은 오피스텔이었고 사업자 등록번호도 제대로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금융감독원 등록업체 목록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시청에서 오랫동안 민원 업무를 하다 보니 이런 사기 회사들의 패턴을 알고 있었어요.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며 돈을 모으다가 나중에는 떼먹고 사라지는 식이죠. 하도경의 아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차량 등록 정보의 강남구 주소로 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는데 경비실에서 물어보니 400동 1005에 사시는데 부인분도 함께 계세요? 고 알려줬습니다. 부인이 있다는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소정과 하도경의 관계는 불륜이었던 거죠.
며칠 동안 그 아파트 근처에서 기다려보니 40대 중반 여성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가는 걸 봤어요. 경비 아저씨에게 확인하니 정혜원이라는 하도경 아내였습니다. 정혜원은 소정과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었어요. 화려하지 않고 단정한 옷차림에 차분해 보였죠. 용기를 내어 정혜원에게 접근해 봤습니다. 아파트 커피숍에 앉아 있는 걸 보고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정혜원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류성우라고 합니다. 하도경 씨와 관련해서 할 말이 있어서요. 하도경 이름을 듣자 정혜원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어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겨서 소정과 하도경의 관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롯데호텔 목격담부터 소정이 돈을 달라고 한 것까지 말이죠. 정혜원은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점점 얼굴이 굳어갔지만 놀란 표정은 아니었어요. 이미 알고 계셨나요? 감이 왔어요. 요즘 하도경이 행동이 이상하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았고 전화할 때 자리를 피하는 일도 있었고. 정혜원이 한숨을 쉬며 이어서 말했어요. 사실 하도경 회사 일도 의심스러웠거든요. 수익률이 너무 좋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굴리는지는 절대 말하지 않았어요. 최근에 집에 현금이 많이 들어오는 걸 봤는데 정상적인 사업이라면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도경 사업이 불법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왜 전 처분이 성우 씨한테 돈을 달라고 한 걸까요? 제 생각에는 하도경 사업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투자자들한테 돌려줄 돈이 부족하거나 해서 소정이 어떻게든 돈을 구해오라고 지시받은 거 아닐까요? 정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네요. 최근에 하도경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았거든요. 정혜원 씨, 우리 서로 협력하면 어떨까요? 정혜원이 제안했어요. 저도 하도경이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싶거든요. 만약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면 미리 대비해야 하고요. 어떤 식으로요? 우선 증거를 모아야겠어요. 하도경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소정이라는 분과 어떤 관계인지 확인해야 하죠. 정혜원의 제안은 합리적이었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지만 둘이 협력한다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였어요. 좋습니다. 함께 해봐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정혜원이 말했습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철저히 증거 중심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할 때도 유리하거든요. 물론이죠. 감정보다는 증거가 우선이에요. 우리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도경의 사업 실태 파악, 소정과의 관계 규명, 다른 피해자 확인. 정혜원은 집에서 하도경을 관찰하고 나는 소정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어요. 공조 원칙에 합의했습니다. 돈줄 추적, 피해자 확보, 법과 기관을 통한 동시 타격. 정혜원과 협력하기로 한 후 소정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소정이 연락을 해왔어요. 성우야, 생각해봤어? 정말 급해서? 다음 주까지는 답을 들어야 할 것 같은데. 목소리에 조급함이 섞여 있었어요. 시간을 벌기로 했습니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더 자세히 알고 싶고. 결국 소정이 만나자고 했어요. 나는 그 만남을 녹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혹시 소정이 중요한 말을 할지 모르니까요. 다음 날 저녁 수원역 근처 카페에서 소정과 만났습니다. 소정은 여전히 화려한 옷차림에 명품 가방까지 들고 있었어요. 돈이 부족하다는 사람치고는 너무 사치스러워 보였죠. 성우야, 그동안 잘 지냈어? 소정이 먼저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어요. 그보다 내 이야기를 들어보자. 지금 정확히 어떤 상황이야? 나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소정이 조금 망설이더니 말을 시작했어요. 내가 지금 하도경이라는 사람과 함께 일하고 있어. 드디어 하도경 이름을 직접 말하는군요. 그 사람과는 어떤 관계야? 사업 파트너지. 나도 그쪽 일을 도우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거야. 사업 파트너라고 했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가 본 것으로는 연인 관계에 더 가까워 보였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투자야? 부동산 관련 투자지. 수익률이 정말 좋아. 월에 2%는 기본이고
잘 되면 3%까지도 나와. 월 2, 3%라니요. 정상적인 투자로는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왜 전세 보증금이 부족한 거야? 소정이 잠깐 당황했어요. 지금 큰 투자 건이 진행 중이라서 현금이 묶여 있거든. 한 달만 지나면 큰 수익이 날 예정인데 전세 만기가 먼저 와버린 거야. 전형적인 폰지 사기 패턴이었습니다. 소정아, 혹시 그 일이 위험하지는 않아? 소정이 약간 흥분하며 대답했어요. 전혀 위험하지 않아. 하도경이가 정말 실력 있는 사람이거든. 벌써 몇 년째 이런 식으로 성공하고 있어. 소정이 이미 상당히 깊숙이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로 나한테서 돈을 빌려야 해? 소정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사실은 그 사람도 지금 현금 사정이 안 좋아. 큰 프로젝트 때문에 자금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서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하는 거야. 알아서 해결하라고요? 정말 사업 파트너라면 함께 해결책을 찾을 텐데 말이에요. 소정아, 솔직히 말해봐. 너 그 남자랑 무슨 관계야? 소정이 잠깐 말문이 막혔어요. 성우야,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내가 분명히 갚을 수 있다는 거야. 대답을 회피하는 것 자체가 답이었어요. 그럼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한 달. 아니, 2달 안에는 확실히 갚을 수 있어. 나는 녹음이 잘 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소정의 모든 말이 증거가 될 테니까요. 집에 돌아와서 녹음 파일을 들어보니 소정의 발언들이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하도경과 함께 일하고 있다. 월 2, 3%. 수익률, 큰 프로젝트 진행 중. 같은 내용들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정혜원에게 연락해서 어제 대화 내용을 설명해 줬어요. 녹음 파일도 들려줬고요. 역시 그렇군요. 정혜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집에서도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최근에 현금으로 받는 돈이 많이 늘었고 전화할 때 자꾸 원금 보장, 안전한 투자 같은 말을 하는 걸 들었거든요. 원금 보장은 명백히 불법이었어요. 며칠 전에 하도경 방을 청소하다가 투자 계약서 같은 걸 봤는데 여러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서에 다른 회사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복잡한 구조가 있다는 뜻일 수도 있었어요. 우리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조사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기회를 봐서 노트북도 확인해 볼게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혜원으로부터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성우 씨, 큰 거 잡았어요. 하도경 노트북에서 투자자 명단을 발견했어요. 급하게 만나서 정혜원이 가져온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하도경 노트북에서 캡처한 스크린샷들인데 투자자들의 이름과 연락처, 투자 금액이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투자자 수가 100명이 넘었고 총 투자 금액이 15억 원을 넘어갔습니다. 이건 정말 큰 사기 사건이네요. 정혜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심각한 건 최근 들어 환불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하도경이 전화 받을 때마다 짜증을 내는 이유가 이거였어요. 사기 구조가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는 뜻이었죠. 그래서 소정이한테 돈을 구해오라고 한 거네요. 맞아요. 그런데 소정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여자들도 몇 명 더 있어요. 정혜원이 추가 정보를 알려줬어요. 하도경 휴대폰에서 여러 여자들과 주고받는 문자를 봤거든요. 모두 급하니까 주변에서 돈 좀 구해와 이런 식이었어요. 하도경이 여러 여자들을 동시에 이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투자자들 연락처를 구할 수 있을까요? 사진으로 찍어뒀어요. 그중 몇 명을 골라서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분을 밝히지는 않고 하도경 투자에 관심이 있다는 식으로 접근했죠. 첫 번째로 연락한 김모 씨는 목소리에 불안감이 묻어났어요. 하도경 씨 투자요? 지금 좀 문제가 있어요. 작년에 2천만 원 투자했는데 몇 달 전부터 이자도 안 주고 연락도 잘 안 돼요. 처음에는 약속대로 이자를 줬나요? 네, 처음 몇 달은 월 2%씩 정확히 줬어요. 그래서 추가 투자하려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전형적인 폰지 사기 패턴이었습니다. 두 번째 박모 씨도 비슷했어요. 3천만 원 투자했는데 지금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정말 화가 나서 고소할까 생각 중이에요.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저희끼리 단체 카톡방도 만들었어요. 지금 10몇 명 정도 모였는데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어요. 피해자 단체 카톡방이 있다니요. 정말 중요한 정보였어요. 결국 강모 씨가 카톡방에 초대해줬어요. 들어가 보니 피해자들이 15명 정도 모여 있었고 모두 하도경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하도경이 또 연락 안 돼. 이번 달도 이자 못 받겠네. 변호사 상담 받아볼까? 이런 대화들이 오가고 있었어요. 피해자들의 투자 규모는 적게는 1,000만 원부터 많게는 억대까지 총합하면 10억 원을 넘을 것 같았어요. 모두 같은 패턴의 피해를 당하고 있었죠. 며칠 후 정혜원이 또 다른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하도경이 며칠 전에 급하게 어디론가 나갔다 왔어요. 돌아와서는 계속 전화를 받는데 계좌 정리, 서류 폐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거였어요. 사기꾼들이 마지막에 하는 전형적인 행동이죠. 이제 시간이 얼마 없겠네요. 하도경이 완전히 잠수 타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겠어요. 어떻게 하죠? 공식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더 늦으면 증거들이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신고하면 하도경이 바로 알게 되잖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피해자가 더 늘어나기 전에 막아야 하니까. 우리는 신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웠어요. 금융감독원에는 불법 투자 모집과 원금 보장 광고를 신고하고 경찰에는 사기죄로 고발하는 거였어요. 피해자들과도 연대해서 집단 대응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소정이 이 일에 어느 정도까지 개입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소정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캐물어볼 생각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본격적인 대응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정혜원과 함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고 여러 기관에 동시 신고하는 전략을 짰어요. 하도경 같은 사기꾼들은 하나의 기관에서 조사가 시작되면 재빨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월요일 아침 9시 연차를 내고 금융감독원으로 향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불법 투자 모집 및 유사 수신행위 신고라고 말하니 담당자가 관련 서류를 가져다 줬어요. 미리 준비한 자료들로 신고서를 작성했습니다. 하도경의 인적사항, 회사 정보, 투자 모집 방식, 원금 보장 광고 증거, 피해자 명단, 소정과의 녹음 파일까지 모두 제출했어요. 금감원 담당자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명백한 유사, 수신행위와 무등록 투자 모집에 해당됩니다. 즉시 조사에 착수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줬어요. 10시 바로 수원 중부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에서 사기죄, 고발장을 접수받으며 준비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피해자가 이렇게 많다면 조직적인 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수사에 착수하겠습니다. 10시 30분 국세청 수원지청에서 하도경의 탈세 혐의를 신고했어요. 현금 거래 위주의 사업 방식과 세금 계산서, 미발행, 투자 수익 세금 미신고 등을 제보했습니다. 차명 계좌 사용과 현금 거래는 명백한 탈세 의혹입니다.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시 마지막으로 KBS 수원방송국 시사고발 프로그램에 제보했어요. 하도경이라는 사람이 15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100명이 넘어요. 방송국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자료 정리해서 보내주시면 특집으로 다룰 수도 있어요. 오후 1시 수원지방법원에서 민사소장을 접수했어요. 소정과 하도경을 상대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와 양육비 이행 강제 신청이었습니다. 법원 직원이 증거가 충분한 것 같네요 라고 말해줬어요. 모든 신고와 소송을 마치고 정혜원에게 연락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그날 저녁 예상대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정혜원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하도경이 갑자기 휴대폰을 여러 번 바꿔가며 전화를 받고 있어요. 서류들을 급하게 정리하고 있고요. 아마 금감원이나 경찰에서 연락이 갔을 거예요. 일단 조용히 있자. 섣불리 움직이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다고 했어요.
하도경이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소정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상당히 다급했습니다. 성호야, 지금 뭔가 이상해. 하도경이가 갑자기 연락도 안 되고 투자자들이 난리가 났대. 무슨 일인데 모르겠어. 갑자기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는 사람들이 있고 인터넷에도 하도경이 관련해서 안 좋은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 드디어 시작됐구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성호야, 지금이라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소정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섞여 있었어요. 자신도 이 사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소정아, 내가 뭘 도와줄 수 있겠어? 내가 선택한 길이잖아. 제발, 성호야. 나 정말 몰랐어. 하도경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고. 소정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해야 해. 나는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거야. 전화를 끊은 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약간의 허무감도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결과는 앞으로 나올 테니까요. 신고 이틀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화요일 아침 정혜원으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성호 씨, 지금 우리 집에 경찰이 와 있어요. 압수수색 영장을 가지고 왔어요. 드디어 시작됐구나. 쾌재를 불렀습니다. 하도경은 어디 있어요? 지금 경찰서로 연행됐어요.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간다고 하는데 표정이 완전히 굳어 있었어요. 경찰들이 하도경의 집과 사무실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컴퓨터, 서류, 휴대폰, 차명 통장들을 모두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에는 더 큰 뉴스가 나왔어요. KBS 수원방송국에서 하도경 사건을 특급 뉴스로 보도한 거였죠. 수원의 한 투자 컨설턴트가 15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만 100여 명에 이릅니다. 뉴스에서는 하도경의 얼굴과 회사 이름까지 공개했어요.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나왔죠. 처음에는 월 2%씩 정확히 줘서 밀었는데 나중에는 연락도 안 돼요. 여론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그날 저녁 소정에게서 또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성호야, 어떡하지? 뉴스에까지 나왔어.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 그래서? 나도 경찰서에 나와야 한대. 참고인 조사받으러 오라고 연락 왔어. 당연한 일이었죠. 소정아,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나을 거야. 나는 정말 몰랐다니까. 하지만 녹음 파일을 보면 소정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거든요. 수요일에는 하도경이 구속영장 청구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였어요. 국세청에서도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했고요. 목요일 오후 법원에서 하도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뉴스에서는 투자 사기 사건이 본격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고 보도했어요. 금융감독원에서도 고발 조치했다는 발표가 나왔고요. 모든 것이 내가 계획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어요. 여러 기관에서 동시에 압박을 가하니 하도경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던 거죠. 그날 저녁 정혜원과 만나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정말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요. 하도경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변호사도 구하지 못하고 있고 가족들도 모두 등을 돌렸어요. 하도경 어머니까지 그 애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하도경의 몰락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동안 허영과 거짓으로 쌓아올린 관계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정혜원 씨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당연히 이혼할 거예요.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재산 분할 소송도 준비 중이에요. 하도경이 숨겨둔 재산들도 찾아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데 사용해야 하고요. 정혜원은 현실적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나가고 있었죠. 금요일에는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도경이 구속된 후 추가 피해자들이 계속 나오면서 피해 규모가 20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어요. 이제 정말 큰 사건이 됐네요. 저도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하도경이 생각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속였나 봐요. 그 주 주말 집에서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불과 한 달 전 소정이 돈을 달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거절하면 끝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훨씬 큰 사기 사건이 숨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하도경은 구속됐고 소정도 곧 처벌받을 예정이고 피해자들은 그나마 일부라도 배상받을 가능성이 생겼어요. 복수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도경이 구속된 지 석 달 후 드디어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도경은 사기죄와 유사수신행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어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 규모가 25억 원에 달하는 점을 종합하여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추징금으로 18억 원도 부과됐죠. 국세청 세무조사 결과도 나왔어요. 하도경은 지난 3년간 12억 원 상당의 소득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고 가산세 포함 총 6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습니다. 소정은 사기 공범으로 기소됐지만 종범으로 분류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내가 제출한 녹음 파일과 증거들 때문에 완전 무죄는 받지 못했죠. 하지만 소정에게는 형사처벌보다 더 큰 타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가 제기한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거였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륜관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소정과 하도경에게 연대하여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양육비 이행 강제 신청도 인용돼서 소정은 밀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를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문제는 소정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였어요. 하도경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강제 집행으로 모든 재산이 압류됐죠. 면접 교섭권도 제한됐어요. 피고인의 행실과 경제적 능력을 고려할 때 단순한 면접 교섭은 부적절하다며 가정법원 감독하에서만 월 1회 2시간으로 제한됐습니다. 정혜원의 이혼 소송은 순조로웠어요. 하도경이 범죄자가 된 상황에서 이혼은 어렵지 않았고 재산 분할만 복잡했죠. 법원은 하도경의 재산을 피해자 배상용과 정혜원의 정당한 몫으로 나누어 처리했어요. 결국 정혜원은 강남 아파트 절반과 예금 일부를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가 미리 별도로 빼둔 돈이 있어서 당분간은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법적 절차가 끝난 후에도 가끔 만나는 사이가 됐거든요.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배상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하도경의 재산을 모두 처분해서 배당한 결과 투자금의 30% 정도는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완전한 배상은 아니었지만 아무것도 못 받는 것보다는 나았죠. 소정은 결국 모든 걸 잃었어요. 형사처벌은 집행유예로 끝났지만 사회적 신용은 완전히 바닥에 떨어졌죠. 상간 손해배상금과 양육비 강제집행으로 경제적으로도 파탄 상태가 됐고요. 소정이 마지막으로 연락한 건 판결 확정 직후였습니다. 성호야, 나 정말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어? 하지만 더 이상 소정과 대화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어요. 소정아, 이제 우리는 끝났어. 앞으로 연락하지 마. 아이들과 만나고 싶으면 법원을 통해서 해. 그 후로 소정의 연락은 완전히 끊겼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 있었지만 민재와 수진이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빠, 엄마가 나쁜 일 한 거 맞죠? 수진이가 물어봤을 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그래서 벌을 받는 거야. 그럼 우리는 계속 아빠랑 살면 되는 거죠? 그렇지. 우리 셋이서 잘 살면 돼. 아이들은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엄마 없이 살아왔으니 이미 적응된 상태였거든요.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우리는 영통에서 조금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소정으로부터 받은 배상금과 양육비로 아이들 교육비에 보탬이 됐고요. 민재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수진이는 꿈이 생겼다며 책을 많이 읽고 있었어요. 주말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공원에 가거나 도서관에 가거나 때로는 집에서 영화를 보기도 하죠. 평범한 일상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요. 정혜원과는 가끔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사람도 부동산 중개업을 시작해서
제법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일을 되돌아보면서 여러 교훈을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감정보다는 증거가 중요하다는 거였어요. 차근차근 증거를 모으고 법적 절차를 밟아가면서 정당한 방법으로 복수한 것이 옳았다고 생각해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배웠고요. 정혜원 같은 동반자가 있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죠. 무엇보다 하도경 같은 사기꾼들을 제대로 처벌해서 다른 피해자들이 생기는 걸 막을 수 있었다는 게 가장 뿌듯합니다. 어제 저녁 수진이가 숙제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빠, 복수는 왜 하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거야. 하지만 복수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잘 사는 거란다. 그럼 이제 복수는 끝난 거예요? 응, 끝났어.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만의 하루를 이기면 되는 거야. 복수는 끝났고 남은 건 지켜야 할 하루입니다. 우리는 그 하루를 매일 이겨나가고 있어요. 민재의 대학 입시, 수진이의 꿈, 그리고 내 일상적인 시청 업무까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이들과 아침을 먹고 시청에 출근해서 민원인들을 상대하고 저녁에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평범한 하루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어요. 복수는 완전히 끝났고 앞으로는 오직 우리의 일상만이 남았습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